인플레이션을 가보자. 그 경제 지표 쪽에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보다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목표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일단은 보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데 물가가 그냥 상승 한 번 하고선 끝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을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 지수를 소비자 물가 지수를 105, 115, 125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장률을 계산하는 그러한 형태로 계산하게 되면 물가의 상승,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지금 표현이 가능한 거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지금 2013년, 14년, 15년도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더 생산활동을 하는 데는 더 나아요.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막 생산을 해. 나는 생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갔어. 그런데 내가 앞으로 팔 때 이거보다 더 싼 값에 팔아야 돼. 생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해요. 만약에 급격하게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산활동이 훨씬 더 위축이 되고 경기가 더 냉각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인플레이션은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져. 내가 지금 막 물건을 만들고 있어.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물가가 앞으로도 올라간대. 그럼 나 지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생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건 디플레이션이건 둘 다 문제는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떠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측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다 이상하게 쓰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긴 한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둘 중에 어떤 게 더 사람들에게 경제활동에 더 안 좋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안 좋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2%의 물가 상승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고서 그 엔화를 갖다 무지하게 찍어내고 있고 그렇게 되죠. 지금 원엔 환율이 800원대까지 왔다 그러죠. 참 큰일인 경우죠. 한국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꼭 타겟을 꼭 그렇게 잡은 것 같은 그러한 이상한 생각도 들기도 하기도 하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물가가 계속 오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앞으로 물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면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얘기해요. 통제 불가능이야 아예.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냐면 내가 월급을 받는 순간 봉급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자기의 실질 소득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순간 바로 그걸 가지고 금을 사요. 아니 월급을 받으면 바로 그걸 가지고 골동품을 사든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써야 될 그런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 가지고 효용이 극대화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물가가 오를 때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을 빌렸던 사람들. 내가 돈을 빌렸어. 100만 원을 빌렸는데 물가가 한 100% 올랐어. 과거에 100만 원이 지금은 5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느낌이야. 돈을 마구 빌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는 그러한 시기에는 기업들도 돈을 갖다 마구 빌리려고 그렇게들 많이 노력을 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막 올라가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 비율이 막 올라가죠. 이러한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 보게 되면 뭐 남미나 아니면 과거에 뭐 독일이나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그러한 국가들 정말로 힘들었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브라질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자마자 걔네들이 바로 금을 사러 돌아다닌다. 상상하기가 그렇죠. 받자마자 바로 지금 그 물건을 사려고 하고
물건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밥 먹으러 들어가서 먹는 사람은 밥 먹기 전에 돈 내겠다 그러고 파는 사람은 밥 먹고 난 다음에 돈 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밥 먹는 동안에 음식값이 올라가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러고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있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업 한번 보죠. 취업자와 실업자. 가만 보면 취업자에 안 들어가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취업자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세요. 저 일주일 기간 동안에 1시간 이상 노동을 해서 돈을 받으면 취업자다. 1시간. 그럼 취업자예요. 무급가족 노동자. 18시간 이상 노동하고 가족 단위 사업에 들어가고 가족의 수입을 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농장에서 경영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도 이러한 경우도 다 취업자로 들어가는 경우죠. 과거에는 우리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나의 꿈은 셔터맨이야. 마누라가 약국하고 나는 셔터맨. 그 사람들도 가족 단위 사업하고 있는 경우죠. 모셔다 드리고 올려드리고 갔다가 모시러 오고 내리고. 근데 18시간 일주일 동안 18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되는 경우죠. 18시간 나와요. 청소도 조금 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취업자에 들어가는데 실업자인 경우는 경제활동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지 되고 그래야지 돼요. 그러니까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급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험을 내요. 고용보험 내죠. 고용보험을 내게 되면 나중에 그 회사가 문을 닫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었어. 비자발적으로 실직이 된 거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실업수당을 받아요. 만약에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어. 그렇게 되면 실업수당 못 받죠. 너가 싫어서 안 한 거지 일자리가 없어서 안 한 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실업수당을 못 받죠.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그러면 일단 회사가 그렇게 해서 망해서 나왔어야 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해야지 돼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보여줘야 실업수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난달에 어디 구직활동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리스트 갖고 오고 지금 명함을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야 지금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근데 우리가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근데 이것들을 15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비중을 어떻게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실업률을 계산하는 거나 아니면 지금 뭐 고용률, 노동 참여율 이런 거 계산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좀 이거 명확하게 딱 나눠서 봐야지 돼요. 일단은 경제 활동 인구라고 얘기하는 것,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하는 것을 1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15세 이상.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11세 이상일 때도 있었어요. 경제활동 인구를 하는데 7세 이상에도 있었다는 거죠. 100년 전에 미국에서 노동자 리스트를 보니까 5살짜리 꼬마가 있더라는 거예요. 5세 남 해가지고선 월급을 줬던 게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걔네들 아동 노동하게 되면 뭐 노동시키게 되면 난리치고 그러고 있죠. 걔네들 100년 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은 공부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그게 늘어나죠. 왜 11세, 12세 이렇게 됐어? 초등학교까지 만으로 하게 되면 그 정도 되죠. 13세 이렇게 되죠. 의무교육 초등학교까지 였을 때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너는 이제 의무적으로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나와서 이래도 돼 했던 연령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15세예요. 중학교까지는 가줘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 인구들을 지금 그 집계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빼는 누굴 빼냐? 군인, 경찰, 교도소, 수감자, 동급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제외시켜요. 그리고선 지금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경제활동 인구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둘로 나누는 거예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그럼 뭐냐?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한다면 주부, 학생, 구직, 단념자. 경제활동에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야. 취업에 의사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업자로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직을 활동을 계속하다가 구직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력서를 100장, 200장, 300장 계속 쓰다가 이젠 이력서 쓰는 것도 질력난다. 안 써. 그러다가 그냥 추리닝에 짜장면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선 구직 활동을 안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구직 단념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중이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실업자가 구직단념자, 실업자가 구직단념자에서 계속 내려가게 되면 실업자들을 실업률을 찾을 때 너희들 구직활동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너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 인구니까 너는 실업자 아니네? 그러면 실제로 일을 안 하고 지금 직장이 없고 하는데 실업자의 계산이 안 되죠. 통계치 안 잡혀요. 그러면 실업률이 점점 낮게 잡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실업률이 지금 몇 %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무슨 소리야? 저것보다 훨씬 실업자 많은 것 같은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구직단념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계산을 하자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 취업자로 잡자. 취업자로 잡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얘네들 4대 보험 들어가 있고 만약에 그 소득 증명 하는 것들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취업자로 잡히는 거야. 그리고 취업자를 잡는데 무엇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인구로 잡히게 하려고 그러면 실업자 여기서 이쪽으로 계속 내려가니까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취업자를 생산 가능 인구에서 몇 %인가 이렇게 따져보자. 그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나타나겠네. 그렇게 보게 되면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해서 계산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고용률이죠. 고용률 70%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 독일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한국을 앞으로 발전시키자라고 하게 되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 몇 국가를 들면서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국가들을 갖다가 이제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얘네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죠. 무조건 다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과연 될까? 어떤 걸 먼저 바꿔야 그게 가능한지 그 얘기부터 합시다. 이러고 싶죠. 고용률이 70%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거죠. 취업자가 전체 생산 가능 인구의 70%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 학생, 구직단념자만 주부 학생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30%, 그 중에서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60 몇 %, 이렇게 되고 있나요? 60% 정도 되고 있나요? 그 고용률이. 한국의 고용률. 이거 높이자고 지금 그 목표를 66%를 잡니, 67% 잡니, 지금 그러고 있는 경우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에서 실업자가 몇 %인지 이렇게 잡고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잡죠. 그리고선 노동참여율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네들 전체를 얘기를 해요. 얘네들 전체를. 어디에서 15세 이상 인구에서 얘네들은 몇 %나 될까 이렇게 보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그 취업률이, 실업률이 또는 고용률이 어떻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과 고용률을 동시에 같이 봐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느냐면 얼마만큼 변화했니가 더 많은 의미를 보여줄 때가 있죠. 실업률이 만약에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산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죠.
실업률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복지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업들이 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거잖아. 기업들이 노동자를 왜 고용해? 상품을 생산하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무슨 뭐 자선 사업하는 사람들은 실업자님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세요. 내가 월급 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얘네가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보이느냐 그것만큼 돈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이상은 내가 못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지금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산 능력이 생산 활동이 이 국가에서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실업도 다 똑같은 실업이 아니다. 실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일자리를 못 찾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경기적 실업이고 마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마찰적 실업은 저희가 더 좋은 직장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저쪽이 더 나은 직장이야. 내가 저쪽으로 옮겨갈래 하는데 오늘까지 여기 이 회사에 있다가 그 다음날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내가 저쪽 군으로 옮겨가고 싶은데 쟤네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야. 내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 그걸 다 못 만드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그쪽으로 옮겨가려면 나 이것 좀 보강을 해서 가야지 라고 해서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실업, 마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변화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 과거에 우리가 보게 되면 격리사원들 많이 썼죠. 격리사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램 때문에 그냥 컴퓨터 한 대 움직일 수 있는 전화 받는 사람이 그냥 만들어주면 돼. 그건 굉장히 지금 그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였죠. 격리사원 웬만한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매일 매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에 한 서너 명 정도는 격리사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고를 나와서 은행을 가고 또 상고를 나와서 어떤 기업으로 들어와서 지금 격리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직종들이 없어지는 거죠. 기술 변화 때문에 그쪽에 일했던 사람들도 나가게 되는 그러한 판이죠. 이러한 경우가 구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직업 바꾸겠다는 거 어떻게 뭘로 막을 거냐? 아니면 기술 변화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지금 그 생산 요소의 변화를 어떻게 막을 거야? 정책적으로. 못 막아요. 근데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침체돼서 발생되는 그러한 실업은 최소한 우리가 이거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거죠. 목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경기적 실업을 최소화하자. 늘상 발생되고 있는 상황. 기술은 계속 변화해요. 늘상 발생되고 있는 거죠. 마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경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경제 상황에서도 발생이 된다는 거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 실업률. 저건 아무리 좋아도 늘 있어.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니 한 2%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얘기하게 되면 마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씁니까?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자발적 실업이 되겠죠. 나머지가 비자발적으로 지금 그 실업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봤습니까? 국민소득, 생산 측면에서 GNP, GDP, GNI, 그로스 아웃풋까지 봤고 물가지수라는 것, GDP 디플레이터, 그리고 CPI 이런 것에 대해서만 봤고 그 다음에 실업, 인구 고용 뭐 이런 것들에서 봤죠. 여기까지를 보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알려져 있는 그러한 지표들이고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기 지표들 그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크게 보여주는 거고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수들을 많이 개발을 해요.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죠. 몇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으면 되죠. 여러분들 최근에 소비자 기대지수라는 것을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소비자 기대지수가 최근에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소비자 기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얼마만큼 올라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경기가 어떻게 될 거니? 경기 선행지수가 있고 동행지수가 있고
후행지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을 바로 보여주는 것. 지금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동행지수들이 보여주는 거고, 경기 선행지수는 지금 지표가 어떻게 나왔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의 경기를, 미래의 경기를 보여주는 게 선행지수죠. 선행지수를 제일 많이 썼던 것이 주가지수였어요. 주가지수를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쓰이죠. 그래도 쓰여요. 주가지수는 앞으로 6개월 후에 경기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6개월 후에 경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로 경기 선행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다른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수주액. 만약에 건설 수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해외 건설 만약에 아니면 뭐 국내에서 어떤 건설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100억 달러 수주를 받았다. 와, 한 방에 100억 달러를 다 벌었네? 그게 아니죠. 100억 달러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예요. 그죠? 100억 달러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안 들어왔죠. 수주액이 지금 100억 달러인데 이게 돈이 언제 들어와? 이걸 만들어야지 들어오죠. 만들어 놓는데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돈을 줍니까? 지합하면 지합한 만큼 돈 줘. 그게 기성액이에요. 1층 올라가면 1층 올라간 만큼 돈 줘. 그게 현재 지금 얘네들이 건설사들이 돈을 실제로 받는 금액이죠. 요게 기성액이죠. 그러니까 건설이건 기계건 기계를 지금 만들기로 계약을 했어. 얘네들이 만들어서 돈 벌었어? 아니죠. 앞으로 돈을 받을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거 받을 게 무지하게 늘어났어. 그럼 앞으로 경기가 좋을 거네?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처럼 보여지네? 라고 하는 그러한 지수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선행지수. 동행지수는 기성액이나 아니면 지금 뭐 생산지수, 가동률 지수 이런 것들 보고 있죠. 후행지수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고용 관련된 그러한 지수들이에요. 고용. 지금 고용으로 잡혔어. 지금 보니까 지금 데이터에 2015년도 3월달 지금 고용이 몇 % 발생했어 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고용이 나타났다고 하게 되면 얘네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야? 과거에 좋았었군. 과거에 좋았었군이야. 옛날에 좋았으니까 얘네들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고용을 했지. 그러니까 고용률이 높아졌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2015년도에 3월 달이에요. 2015년도 3월 달에 현재 경기를 동행지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동행지수로 보면서 현재 경기를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 3월 달의 것을 가지고서 이 3월 달의 경기 동행지수가 제대로 보여줬니? 라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 후행지수 한 6개월 후에 9월 달에 고용지표를 보면 고용지표가 여기에서 나왔던 기성액이랑 비슷하게 움직였어. 그렇게 되면 얘네들을 얘기했던 그러한 경기가 제대로 맞았었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후행지수, 얘는 과거의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선행지수, 만약에 수주액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이 2014년도 12월 달에 발표됐던 게 좋아질 거나 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여줬어. 이렇게 우리가 크로스 체크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진짜 이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실제로 한번 판단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경기 실사지수라는 게 있어요. BSI? 이거는 어떻게 지금 보여주느냐 하면 누가 만들어? 얘는 한국은행 또는 전경련, 상공회의소 뭐 이런 데서 만들어요. 경기 실사지수를. 경기 실사지수를 만드는 게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기본은 100을 깔고 가. 그리고서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여기 만약에 100명의 학생들이 있다면 100명의 학생들 중에서 50명은 좋다 그러고 50명은 안 좋다 그랬다고 쳐보자는 거야. 그러면 100명 중에 50%는 좋다. 50%는 안 좋다. 호황, 불황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만큼을 더하고 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100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야. 100. 반은 좋다 그러고 반은 안 좋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이냐? 대부분 기업하는 사람들이 경기가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30대 만약에 70이다 라고 하게 되면 30대 70이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죠? 마이너스 40이지. 그러면 BSI는 얼마로 나옵니까? 60이죠. BSI가 60이야.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물어봤어. 다음 달에 물어봤더니 좋다 그러는 사람이 좋을 것 같다는 40, 이쪽에 60이야. 그렇게 되면 이것이 70으로 올라가죠. 사람들은 이제부터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경기가 나아진다라고 생각하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액면가 그대로를 가지고 판단하진 않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70 또는 80 정도 수준이 되면 경기가 그냥 안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70에서 80이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죠. 더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변화했니? 여기에 사람들이 더 훨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얘네들하고 한국은행하고 정경련하고 얘네들이 이거는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에서 응답률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몇 퍼센트 좋다고 얘기한 사람, 여기에서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 몇 퍼센트. 그걸 계산을 갖다 하는 거죠. 얘네들하고 계산하는 게 숫자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대부분 방향은 비슷해요. 전월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는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경기 실사지수 만약 신문에 나왔는데 전년 동월 대비 아니면 전월 대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 보고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네. 소비자 기대지수. 어려워요. 그 소비자를 찾아서 하기가. 생산자를 찾아서 하기는 훨씬 더 쉬워요. 지수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찾는 게. 물론 이제 그것도 데이터들을 찾는 것들을 보게 되면 무슨 협회 같은 데서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협회에서 매년마다 지금 만약에 IT에 관련된 것 중에서 일부분을 내가 데이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공인 인증을 받겠다. 통계청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생산 처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지금 이 통계치를 만들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보고를 해요. 그러면 통계청에서 보고 이것을 보고서 얘네들은 이거를 우리는 이제 통계청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로 인정합니다라고 해서 땅땅땅 하고선 가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통계청 데이터 사이트에 올라가요.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것이 협회에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협회에서 그렇게 만약에 만든다라고 할 때 그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끝이죠. 안 받아요.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그 협회 회원들이죠. 자기네들이 잘 아니까 데이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생파 모르는 거 내가 데이터 만들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안 믿죠. 그렇게 해서 만든다고 해서 만들면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기업들이 중심이 되죠. 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기업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요. 얘네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해서 지금 이제
당신 애들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는 얼마나 했습니까? 아니면 고용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계속 물어보죠.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면 도소매와 판매 지수라는 것들을 찾게 된다든가 아니면 IT에서 어떤 특화된 그러한 분야를 하나의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거죠. 요즘에는 ICT 융합 관련돼서 ICT 융합이 얼마나 범위가 넓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ICT 융합이 안 돼 있는 산업이 어디 있어? 농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업까지 싹 다 ICT 융합이라고 됐다라고 얘기한다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만약에 집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죠. 그것이 인정을 받고 하려고 그러면. 근데 만약에 소비를 대상으로 그걸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되게 어렵죠. 소비자 기대지수라는 것도 우리는 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누가 합니까? 미시간대에서 소비 심리 지수 이런 거 찾아가지고 발표하고 그러면 걔네들 거 그냥 다 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는 거죠. 그래요. 회사채 유통 수익률 또는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많이 봤었냐면 부도율. 부도율이 나는 것이 어떻게 됐었냐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생산이나 이런 측면이 한꺼번에 다 잡혀요. 근데 그 부도율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전에 안 좋았던 거야. 지금 당장 안 좋은 것보다. 부도율이 나타났다는 거야. 6개월 전에 되게 안 좋았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부도율이 갑자기 올라왔어, 그때. 네. 그렇죠. 질문 있는 사람. 자, 이제 참 괴로운 분야가 중에 하나가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지수나 지표나 이런 것들을 왜 본다고? 경기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경기 판단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러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소비자 기대지수,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라는 것이 있고 그 중에서 몇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신문 보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질문 없죠?